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꿈 안 꾸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보고 싶다. 진짜 예전에 어떤 영화 보면 뭐 2025년이면 자동차가 실제로 날아다니던데 근데 실제로 또 자동차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시범 비행에 들어간 시범 비행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행 비행? 예.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이야기 더 이상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데요. 자동차의 세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술적으로요. 네. 어떻게 하늘을 나는 겁니까, 자동차가? 네, 일단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 기체 요 세 가지를 합한 게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자동차와 드론, 소형 비행기가 전부 다 장점만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그대로 하늘을 뜨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비행을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기준의 모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2인승에서 4인승 구조가 가장 적합하고요. 네. 플라잉카는 2인승이 많고 에어택시, 수송용의 기준은 4인승이 아직 개발 중입니다. 속도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시속. 예.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좀 빠르고 헬리콥터보다는 조금 느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 중요하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기본 가격이 한 수억 원 수준인데 여기다 옵션 조금 넣고 이런 뭐 배터리 사이즈라든지 늘리면 10억 원 훌쩍 넘어갑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기업이나 관광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생김새는 드론에다가 뭔가 자동차 같은 몸체를 붙여놓은 느낌. 네. 그렇게 일단은 상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가장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시험 단계라서 이런 배터리 화재라든지 비상착륙, 날씨와 계절의 영향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두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낙하산 시스템도 현재 선행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항공당국의 국제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검증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드론처럼 날개가 4개가 아니라 최소한 6개, 8개 해서 그렇죠. 그중에 한두 개 꺼지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네. 또 일부 나라에서는 에어택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이미 이거 상용화라고 해야 되나? 시범? 네. 하늘을 날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일단 시범 운행 중입니다. 일단 규제 완화를 거쳐서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기능은 없고 약간 하늘을 나는 소형 전기 비행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승객 수송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규제 완화를 거쳐서 시범 운행 중인데 또 반대로 이 플라잉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는 좀 개인용 이동 수단에 조금 더 목적을 두고 있고요. 플라잉카. 네, 에어택시나 플라잉카 둘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름만 네. 살짝 다르고 붙이기 나름이고요. 아, 그러니까 에어택시는 뭔가 돈 받고 수송을 그렇죠. 하는 거고 네. 플라잉카는 개인용이고. 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 중요한 게 이제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뭔가 빨리 가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안전이고 또 하나가 그 날씨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보면 막 폭우, 폭염, 네. 기상이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연 이 플라잉카 에어택시는 어떨까요? 네, 확실히 위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개라든지 강풍이나 폭우,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아유. 네, 바로 운행이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충돌 위험도 만만치 않고요. 이 새라든지 철새 그렇죠. 부딪힐 위험도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플라잉카 아니면 에어택시 제품과 함께 도심 전용 항로, 길이라고 하죠. 교통 관제 시스템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의 제약이 있는데요. 바로 주파수입니다. 도심의 경우 방공이나 다른 전자통신들이 이제 하늘을 수없이 스캔하면서 현재 전파 중이잖아요. 예. 내비게이션도 그렇고요. 이처럼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이들 간의 간섭 없이 무사히 비행을 해야 하거든요. 전파를 한번 잘못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거나 혼란을 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로 개발에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관제탑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행 고도라든지 아니면 이착륙 순서 같은 것도 관제탑에서 다 관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 이런
에어택시나 플라잉카가 많아지면은 하늘이 복잡해질 거고 그만큼 또 서로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비행기체가 많아지다 보면 도심 하늘이 붐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단거리 도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은 하늘 신호등 역할을 이제 할 교통 관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신호등을 매다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네. 네. 각국의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국제적으로 추진 중이거든요. 즉 표준안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다양한 업체들이 이쪽 이 생태계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통일된 안전 규정 같은 네. 게 또 필요한 거고요. 국제적으로. 네. 또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모빌리티는 전부 다 땅에서만 달리는 것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심지어 전동 킥보드까지 아주 오랜 시간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 공유 서비스 그리고 대중교통의 지능화로 즉 소유하는 모빌리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눈길을 돌려서 이제 하늘길을 본 것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인데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 평가에 따르면 미래 도시망공 모빌리티 시장이 수백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러게요. 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항공사 그렇죠. 뛰어들고 네. 자동차 회사 뭐 당연히 뛰어들고 있고 너나 나나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뭔가 테크의 경쟁은 국가별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에어택시 분야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당히 강하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경우 이제 정통 항공 우주 기업이 많이 있죠. 또 스타트업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분명히 대규모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 자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나사까지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정부가 아예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단 도전해봐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었고 지금까지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은 항공기술, 중국은 배터리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기체를 만드는 수준도 빠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수요와 도시 환경이 확실히 한국보다 많습니다. 큽니다. 인구수도 그렇고요. 도심 간 이동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대한 니즈,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나라는 사막도 있고 그렇죠. 먼 거리도 있고 이미 개인 항공기들도 꽤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UAM 같은 걸로 좀 바꾸자 이렇게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점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부터 UAM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날아다니는 택시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도 그 지금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데요. 현대차나 한화, 대한항공 등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2025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올해죠. 네, UAM 로드맵을 세워놨는데 네.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2028년까지 최근 3년 더 연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빠르면 2030년부터는 제한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초기에는 공항까지의 이동이나 관광 노선 등 아주 단거리 위주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려면 2035년 이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0년 남았네요. 네, 그렇죠. 출퇴근용으로 에어택시를 타기까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10년 정도 남아있다. 뭐 때문입니까? 뭐 어떤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제도 때문이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체계가 잘 안 잡힌다라는 게 업계의 이제 볼멘소리거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증제도인데요. 네. 자동차처럼 간단히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 인증은 수년 이상 걸립니다. 국제적인 기준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또 도심 위를 날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
안전과 소음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측면으로 보면 더 멀리 더 오래 날아야 하는데 현재 단가 대비 이 전기 배터리의 기술력은 좀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이착륙장 그리고 충전 시설, 교통 관제 시스템 등이 아직은 미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야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될 거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배터리, 모터 등등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네. 인프라도 필요하고 교통관제 시스템 같은 어떤 기업 하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맞아요. 체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설득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없던 기술을 또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일단은 중국 같은 나라는 막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띄워보고. 그 모든 시작은 사람이 이제 타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중국은.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렇게 빠르게 가능할지. 일단 2030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네. 일단은 꿈을 또 키우고 있겠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에어택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